제가 볼 때 원래 장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것보다 좀 더 문제는 뭐냐면 비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제 단기간에 많은 비가 오는 형태를 많이 나타낼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60mm 왔는데 왜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60mm가 1시간 30분에 집중된다라고 하면 도심에서는 큰 수해로 이어질 수 있고요.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스콜과 같은 그런 비들이 우리 한반도에도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토크 시간에 여러 차례 장마철 극한호우의 위험성과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이 장맛비가 제주에서 시작됐고 부산에서는 6월 관측 사상 가장 강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관련 뉴스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부산 온천천 인근 산책로.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더니 불과 1시간 만에 물이 가득 차오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부산 중구에는 1시간 동안 61.2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6월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부산 지역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남부와 제주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주 산지에는 256.5mm, 부산에 178.4mm, 전북 전주에 157.9mm의 비가 관측됐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건 열대 수증기가 대기 하층에 강한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있던 상대적으로 찬 공기와 지형에 부딪히며 강한 비구름을 만든 겁니다. 오늘 오후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쳤지만 내일 오후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남부에 최대 120mm 이상, 수도권과 남해안에 20에서 최대 80mm 등입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또다시 비가 예보되면서 부산과 전북 등 남부와 제주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네, 이제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지난 14일 뉴스에서 그 사이에도 좀 예보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텐데 올해 장마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남부지방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장마에 대해서 잘 못 느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원래 장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지방, 중부지방이 이제 편차를 많이 가지고 올 것 같고요. 그다음 그것보다 좀 더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장마라는 건 이제 서서히 비가 오면서 이제 우리가 포물선 곡선처럼 비가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고 감소하는 형태가 아니고 비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제 단기간에 많은 비가 오는 형태를 많이 나타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강우의 총량은 줄어드는데 순간적인 시간적인 집중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피해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가뭄 상태지만 순간적인 집중도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심에서의 집중호우에 의한 순간적인 피해를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런 피해는 이번에 부산의 사례에서도 보시면 6월 달에 60mm, 시간당 60mm라는 게 이제 최고 기록이 나타났는데요. 60mm가 시간당 쏟아질 때 온천천 같은 도시마천은 순식간에 이제 범람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60mm 왔는데 왜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60mm가 1시간 30분에 집중된다라고 하면 도심에서는 큰 수해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런 패턴들이 지금 보면은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스콜과 같은 그런 비들이 우리 한반도에도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 부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3년 전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겼던 일, 이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올해도 큰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당시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누누이 지금 올해 계속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2022년 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그 시사점을 한번 더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2022년 8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8월 7일 이제 그 당시에 경기 북부부터 이제 비가 좀 새벽 8월 7일 새벽부터 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8월 8일 날 이제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도심에서의 모든 강우 기록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동작구 사당동에 그 동작구 쪽에 시간당 146mm라고 하는 이제 비공식 최고 기록이 146mm였군요. 예, 시간당 146mm가 네네.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부산에서 이제 시간당 60mm가 왔을 때 온천천이 저렇게 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2배가 넘는 게 이제 1시간에 쏟아진 거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당 120mm 정도가 이제 서초구 강남 일대에서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당, 서초, 강남에서 그러니까 동작으로 가서 서초, 강남으로 쭉 이제 이렇게 옮겨갔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118mm 이렇게 오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기록은 1942년에 118mm 정도 왔던 게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록을 거의 한 80년 만에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비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강우도 보면 8월 8일, 8월 9일로 이어지면서 사당동에 한 381mm 정도가 오게 됩니다. 그럼 이 381mm가 어느 정도냐 하면 예전 기록으로 보면 1900한 100년 전에 한 350mm 정도 이틀 온 게 다였는데 예. 이게 사실 2022년 8월 8일, 8월 9일 날 벌어진 일입니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강남역의 현자라고 해서 이제 강남역의 사거리에서 차 위에서 혼자 핸드폰을 네, 보는 맞아요. 그 유명한 사진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또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제 길에서 나왔던 이제 나이 드신 남매분들이 맨홀에 빠져서 맨홀에서 맞아요. 사망 사고가 네, 안타까운 났었던 사망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좀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제 신림동 쪽에서 반지하에 있는 3분의 가족들이 이제 반지하에 있다가 다 이제 사망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그 서울시에서만 이제 9명이 사망하고 7명, 서울시에서만 8명이 사망하셨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경기도 일대에서 9분이 사망하시고 7분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제 도심에서의 그런 대형 사망 사건이 없었던 사례인데 2022년에 이것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그런 맞습니다. 사건입니다. 저희 또 제가 사당동이 제 고향이어가지고 거기 또 저희 물 푸고 저도 그때 기억이 엄청 충격이었었거든요. 순식간에 불어나가지고. 근데 또 그쪽 집안이 또 그 반지하 주택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급격한 침수로 인해서 몸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또 안타까운 그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반지하나 그럼 저주택 주택 그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교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한 50% 정도 대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50%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반지하에서 이제 물이 침수되지 않게 반지하 쪽에 있는 유리 쪽에 이제 물막이판을 설치하면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신림동에 사고가 있었던 현장을 저는 여러 번 가봤었거든요.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반지하 쪽에 있는 이제 도로 쪽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물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현관 쪽으로 나갈 수만 있으면은 대피가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 집 이제 사고가 난 현장을 보면 그 현관 쪽이 반지하 주차장하고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물이 그 수위가 거의 문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면 그 방화문, 그 쇠로 된 방화문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수압이 강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이 물론 이제 창문 쪽을 우리가 문을 100% 차단한다라고 하면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불안에 떨면서 이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관 쪽에 있는 출구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이제 우리가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현관 쪽으로 출구 쪽으로의 물이 침투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결국 반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쪽에도 물막이판을 같이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조사가 없고 판단이 없으면은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막이판이라는 구조물 자체가 일상생활에서는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물막이판을 설치해 놓으면은 유리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햇빛도 잘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대부분 물막이판을 치워놓거든요. 그런데 도심에서의 내수 침수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당 뭐 60mm, 80mm 이런 게 오면 뭐 이런 게 갑자기 오면 30분 만에 차오르거든요. 그러면 물막이판을 차마 설치하기도 전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현관 쪽에 있는 출구의 안전성을 막아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조금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막이판을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들께서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 훈련 이런 것들을 같이 강화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서울의 경우 도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빗물 저류조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관련 뉴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자주 범람하는 서울 도림천.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적은 양에 비해도 순식간에 수위가 올라갑니다. 5년 전 80대 행인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도림천 상류 신림 공영차고지 지하에 최근 들어선 빗물 저류조. 축구장 크기 면적의 정식 준공은 올해 말이지만 장마철을 앞두고 벌써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집중 호우 시 상류부터 미리 빗물을 빼내 주거와 상업시설이 몰려있는 중하류 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구조입니다. 최대 3만 5천 톤의 빗물을 이곳으로 빼내면 도림천 수위는 10cm 정도 낮아집니다. 순간적으로 물이 몰렸을 때 그 범람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 이런 빗물 저류조가 현재 서울에 30여 개, 2030년까지 모두 11만 톤의 빗물을 수용하는 저류조가 3곳 더 건설될 예정입니다. 침수가 반복됐던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엔 시간당 100mm 수준의 폭우까지 감당할 수 있는 대심도 배수 터널을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침수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고 모여진 물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도로路面에서 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수 관계를 잘 정비를 해야 됩니다. 침수 피해가 집중되는 저지대 주거지 인근에는 소규모 빗물 저장 장치를 추가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저렇게 뉴스 영상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굉장히 또 그때 당시 생각이 나면서 좀 뭔가 좀 두렵네요. 좀 그렇죠. 근데 특히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는 그때 당시 시간당 100mm의 극한호우도 감당해낼 대심도 배수 터널을 지을 거란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내 이제 올해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공사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이라고도 하고요. 대심도 빗물 저류조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류조라는 말을 좀 더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터널이기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드는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답보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계약들이 완료됐고요. 작년 12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올해 내로 착공 공사가 시작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서울시 부시장이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리고 아마 원래 예정대로라면 2028년도에 우리가 준공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도심 공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2028년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한 2029년이나 2030년 정도에 네.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지도로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계약이 된 것은 이제 도림천 일대, 광화문 일대, 그리고 강남역 일대가 1단계로 지금 3건이 이제 계약이 완료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203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동하고 사당역 일대, 한강로 일대, 길동 일대를 우리가 2단계로 해서 2단계 사업은 2032년 목표로 지금 아마 계약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빗물이 저수조나 터널 안으로 잘 흘러 들어가려면 도로 노면에 있는 빗물이 그 안으로 또 잘 들어가도록 하수관을 잘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강남역 2022년도에 강남역 침수 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강남역 일대 이제 빗물 바지에 우리가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빗물이 못 들어가면서 도로 자체가 하나의 이제 하천과 같은 형태를 이루면서 침수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홍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빗물 바지를 먼저 청소를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하수관의 이제 청소나 세척 문제입니다. 이제 사진에도 나오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하수관들은 대부분 함유식입니다. 함유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수하고 우수가 같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아닌 경우는 이제 집에 있는 그 하수들이 쌓이면서 바닥에 어느 정도 침전물이 쌓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비가 이제 소나기처럼 조금씩 올 때 보면 토사들도 쌓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원년관이라고 생각해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토사라든가 그 다음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원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통수 구조에서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가 막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 홍수기 전에는 반드시 저 부분을 청소해 줘야 되는데요. 뭐 청소를 하는 방법은 고압 세척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석션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압과 우리가 진공 청소기처럼 이렇게 석션을 해서 우리가 토사라든가 오니 같은 것들을 이제 빨아들이는 그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 아니 하수관 내에 굉장히 그 쓰레기들이 많네요. 네. 예, 제가 어제 이제 과천에 잠깐 지나가는 길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아, 교수님 직접 찍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어제 보니까 과천에서 보면은 이제 그 지자체들이 저렇게 청소 차량을 위해서 하수 청소를 하고 있고요. 아, 대비를 하고 있군요. 예,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자체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2일 예. 이재명 대통령이 각 지자체에 여러 가지 또 당부를 했는데 이 보니까 돈 없어도 못하는 지자체는 신고까지 하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교수님 보실 때 지자체의 이 오수관 관리 현실과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 그다음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22년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 수해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자치단체장님이 이제 본인 임기 중에 있다라고 하면 이게 위험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예산 배정을 우선순위를 하게 됩니다. 미리. 네. 예,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자치단체장이 오게 되면 본인이 이제 수해를 안 겪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금방 잊게 되죠. 그러다 네. 보면은 매년 그걸 예산을 배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면 내년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 자치단체장의 의지, 그다음 두 번째는 지자체 예산의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안전이라는 거는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생각하는 그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작년에 우리가 큰 비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년에 큰 비가 오지 않았더라도 언제 큰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반드시 배정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 또 선거인데 그렇게 되면 또 올해 또 잘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늘 365일 안전을 위해서 늘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게 예전에 저희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그 선거 공약 1번이 뭐냐면 안전한 지자체 만들기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세월호 때 이런 이슈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 2번 정도 선거가 끝나고 제가 사실은 지자체 자치단체 안전도 평가를 많이 다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가보면 이제 10분 중에 한 20% 정도만 이제 시정 이제 기조를 이제 시장님이나 군수님들 방에 보면은 이렇게 슬로건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예전에는 1번이 안전한 지자체 만들기였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한 20%가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게 뭐 2022년도에 이런 재난이 있었고 이제 3년 정도 지나 버리니까 잊어버리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각 지자체장들 꼭 이런 생각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늘 예의주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뭐 가장 우선적으로 이 말씀하신 그 수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 좀 우선 순위가 좀 이렇게 밀리는 건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자체들이 뭐 우리가 서울은 사실 예산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반영하기도 어렵고요.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를 대행해주는 이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산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하수관을 우수관을 청소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지만 지방으로 가면 그런 것들을 적합한 업체를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 분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올해 달라진 홍수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우려가 되는 점은 없으신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환경부에서 제가 볼 때는 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AI라든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이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홍수 예보를 좀 더 고도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홍수 저류 용량이라고 하죠. 물그릇을 조금 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비워놔서 홍수를 방어할 수 있는 여유를 좀 더 두겠다라는 게 두 번째 이제 기조입니다. 네. 둘 다 뭐 앞으로 미래 홍수를 조절하는 가장 뭐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AI 홍수 예보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AI라는 거는 결국 빅데이터 기반의 모델이다 보니까 예. 관측 자료라든가 많은 데이터들과 노하우가 쌓였을 때 이것들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것들을 가지고 사실 결국 우리가 홍수 예보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AI에서 나오는 결과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다음에 실무에 적용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홍수 예보라든가 디지털 홍수 예경보는 우리의 그냥 레퍼런스, 참고 자료로 쓰고 네. 기존의 모델들을 점점 검증해 나가면서 차츰 안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약간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군요. 그게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물그릇을 비워놓는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한 58억 톤 정도의 물을 다목적댐이라든가 이런 댐에서 여유 용량을 만들어 놓는데요. 금년에는 한 68억 톤까지 한 10% 이상 더 비워두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도가 있는 게 비가 안 왔을 경우는 우리가 9월 달까지 이런 비가 안 오고 태풍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금년에 비가 어느 정도 와주면 좋겠지만 특히 한강 지금 보면은 장마가 남쪽 지역에서 계속 오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장마가 남부 지방에 계속 오거나 아니면 중부 지방 특정 지역에 국한돼 버리면 남부 지방에 안 오면 낙동강 유역이 조금 위험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부 지방이 안 오면 한강 수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게 사실 생각이 골고루 듭니다. 비가 와주면은 뭐 이렇게 컨트롤하기 좋은데 예. 전반적으로는 좀 비는 안 오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가 오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물 관리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전문가를 양성해서 예. 좀 더 고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나 하천 범람에 따른 침수보다 내수 침수가 훨씬 예측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오는 비의 양상이 이제 스콜 형태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형태로 오게 되면 네.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수 침수가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발생하고요. 그것보다 좀 더 문제가 되는 건 도심 하천이 범람할 수 있습니다. 네. 도심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도시 내에서는 지하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하 상가라든가 지하 주차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DM이라 그래요. DSM 같은 지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도를 미리 쫙 이제 디지털 이제 엘리베이션 맵이라고 그러는데요. 보면은 지형적으로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대치동이라든가 네. 뭐 고속터미널 네, 그 사당동 그쪽 이수 사당동이라든가 네. 예. 그러니까 평소에 비만 오면 이제 잠기는 늘 있던, 저지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지대들은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저지대에 반지하라든가 아니면은 지하철 그다음에 지하상가라든가 지하주차장 같은 공간들은 항상 우리가 내수 침수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물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 경계를 가지고 네. 사전에 사전에 대비하는 훈련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그쪽에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우리가 1층 자체를 고도를 높이거나 물막이판을 상시한다든가 이런 시나리오 대비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대책을 마련을 하고는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그쪽은 그쪽 지자체장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난미래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국가의 책무도 있지만 개인도 재난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안전과 관련된 산업 용품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뭐 어떤 제품들은 보면은 예. 이렇게 우리가 뭐 간단한 물막이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그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상습 침수 구역에 있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만일 대책을 안 해준다 그러면 스스로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정부가 올해부터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호우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 구체적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AI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홍수 예경보 이제 환경부가 하는 홍수 예경보라는 거는 결국 대하천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다음에 이제 도시에 해당되는 소하천이 있는데요.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자체랑. 그러면 이제 국가하천에 대한 홍수 예경보를 환경부에서 예전에는 71개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예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을 71개 지점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너무 성긴 거죠. 예. 근데 이제 AI 제도를 홍수 예경보를 도입하면서 220개, 240개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예경보 지점을 확대됐다라는 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지점에 범람 위기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죠.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단 첫 번째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홍수 예경보 문제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도시 침수에 관한 예방법이 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도침법이라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 도침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도림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청계천 같은 이런 도심하천은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도림천처럼 도심하천이면서 범람이 확실시 우리가 예상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도림천이라든가 광주에 있는 광주라든가 지방에 있는 한 3개 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투자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국가하천 지정 사업의 확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자체들이 하천을 갖다가 예산을 투자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경우도 예산이 없는데 환경부가 이제 그 국가하천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하천이 위험한데 우리 지자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정부에다가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네. 이제 환경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가하천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심 하천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요즘은 우주 기반의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데요. 홍수나 침수 때 활용하는 그런 위성 시스템 이런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2027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K워터 쪽하고 환경부에서 네. 수자원 위성을 띄울 계획입니다. 한 5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게 이제 카이하고 항공우주국과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 위성이 이제 대세가 뭐냐면 소규모 위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큰 위성을 만드는데 요즘은 작은 위성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수자원에 어떻게 활용되냐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최근에 이제 북한 쪽에 우리 홍수 예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임진강 유역에서 환강 쪽에 물을 막 방류하면은 우리가 필승교 쪽에서 방류하다가 우리가 그 캠핑 하시다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불법 북한의 무단 방류 때문에 네네.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댐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 볼 수 있는 방법은 CCTV라든가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수자원 위성이 이제 띄워지게 되면 북한의 수자원 상황을 확실하게 안보 차원에서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역 전반의 이제 유량 상황을 이제 항공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수질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역 전반에서 어디에 우리가 녹조가 발생했고 어떻게 수질이 변할 수 있는지 수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댐 유역에서 홍수가 나게 되면 많은 이제 부유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수천 톤씩 떠내려오게 되는데요. 위성이 있게 되면 부유물의 이동 상황을 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부유물을 몇 톤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바로 치울 수 있다.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데요. 그것들이 아마 2027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작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부터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또 재난안전 1구에서 홍수 대책에서 저희가 굉장히 얘기를 했으니까 별 피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30초 안전 챌린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호우 경보나 호우주보 발령 시에 반지하 주택 등 지하 공간 이용자의 행동 요령 요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를 안 됐는데 한번 해봐야죠. 그래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제가 시작하면 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초 안전 챌린지 시작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반지하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홍수 극한 호우라든가 호우 경보, 호우 주의보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본인이 사시는 곳이 침수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반드시 물막이판을 설치해 주시고 가급적 현관문을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비가 왔을 때 우리가 탈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지하에 계시는 이제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물막이판을 설치해 주셔서 우리가 극한호우가 왔을 때 우리가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30초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정창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